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엔 궁예가 상사인 양길의 본거지 북원 동쪽 공략 이후 명주, 하슬라, 지금의 강릉 지역으로 들어가죠. 명주에 원래 있던 김순식은 궁예보다 힘이 월등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궁예는 명주를 접수합니다. 김순식과 손을 잡은 거죠. 이후 사람들로부터 장군으로 추대받습니다. 마음으로는 상사 양길로부터 벗어나 그를 뛰어넘으려는 생각이 요동을 치게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북원을 장악하고 있던 양길의 세력에 비한다면 모자란 게 사실이었죠. 이 상황에서 궁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 방향으로 진출하려면 양길하고 정면 충돌하는 거고, 근데 그러긴 힘들죠. 기원 밑에서도 굴욕을 참으면서 인내하며 티 안 나게 동료들을 살살살살 구슬린 것처럼 궁예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은 아래로 진출하는 방향이 있죠. 여기가 아니면. 하지만 이 방향도 문제가 있는 게 이쪽으로 가면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랑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궁예의 세력 기반은 철저한 반신라 감정을 가진 산적, 초적 세력들이기 때문에 궁예 방식이 고을을 점령하고 거기 사람들을 더 흡수해서 빨아들이면서 커지는 방식인데, 또 신라 기득권에 질린 사람들이 궁예를 어느 정도 환영해 주면서 흡수하면서 커지는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방식이 신라 중심지 쪽으로 진출하려 하면 할수록 힘들죠. 그래도 아직은 신라가 썩어도 준치니까, 특히 중심지는. 여기서 궁예는 하여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가는 길을 택해요. 신라 중심지 쪽도 양길 쪽도 모두 피하면서도 산적 중심인 본인 세력 구성원들의 적성에 제일 잘 맞는 그런 루트를 택한 거죠. 3,500의 편제된 강력한 병력을 만든 궁예는 그리 긴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한국사기 895년 8월 궁예가 저족 등등 군을 빼앗고 또 한주 관내 부약, 철원 등 10여 군현을 격파하였다. 양길을 피해서 살짝 위로 지금의 인제, 화천 등등을 거쳐서 895년에 드디어 철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후일 궁예의 꿈을 마지막으로 꽃 피우려고 했던 바로 그 철원, 명주를 손에 넣은 다음에 895년에 드디어 거기로 입성하게 된 거죠. 근데 궁예가 철원을 손에 넣고 나서인 그 다음 해 신라에는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사기 896년 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 근데 비적이야 오래전부터 들끓었던 건데 이 비적들은 좀 특이했어요. 이 비적들은 그들 스스로 바지를 붉게 물들여 일부러 남들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적고적, 붉은 바지를 입은 비적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신라 수도의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노략질을 하고 돌아갔다. 이게 흡사 무슨 황건군이나 홍건군처럼, 저는 황건적이란 표현은 가급적 안 쓰고 싶은데요. 그처럼 색깔로 본인들의 정체성을 어필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적 집단이죠. 이 역시도 단순한 비적 집단이라기보다는 애노처럼 민중 봉기적 성격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들이 발흥했던 위치가 기록에는 상당히 막연하게 서남쪽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약간 예전에 견훤이 서남 해안으로 발령받았다라는 거랑 비슷하죠, 표현이. 근데 896년 당시에 이쪽에는 이미 견훤이 독립 세력으로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서남쪽이라곤 해도 적고적이 견훤의 영향권 내에서 활동했을까? 견훤이 매우 힘이 솟구쳐 오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휘저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서남쪽이라는 건 신라 수도에서의 서남쪽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견훤과 신라 수도 사이에서의 대략 뭐 이 정도에서 활약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중에는 한국사기 신라 수도의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위협하고 노략질을 하였다 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수도의 일부까지 이 적고적에게 털리고 있는 거죠. 적고적, 나름 상당한 세력이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수도를 휘젓을 정도로 대단했던 이 적고적도 원종 애노의 난처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다, 이게 마땅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역시 누군가 다른 세력가에게 흡수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그건 누구였을까? 여러 세력가들이 나눠 먹었을 수도 있고 견훤 역시 그 일부를 흡수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궁예도 아마 그런 식으로 다른 세력들을 흡수해 가면서 철원 부근까지 진출을 하였을 텐데,
한국사기 궁예는 이후 여러 성을 쳐부숴 군세가 크게 불어났다. 거기에 더해서 이 이후 패서에 있는 비적들이 와서 궁예에게 항복하는 자들이 많았다. 패서가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 넘어가고 지금 이 내용상에서는 대략 이 정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저리에서 활약하던 비적 무리들도 궁예가 여기까지 진출을 하니까 궁예의 명성을 듣고 막 귀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죠. 여기저기 난립하던 무리들이 서서히 최강자들 중심으로 모이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제일 동쪽에서 시작한 궁예가 서쪽까지 세력권이 닿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되자 궁예는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사기. 궁예는 내심 자신 밑으로 오는 무리들이 많아졌으니 이젠 나라를 세워 왕을 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외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사실상 자신의 독립조직 거의 나라에 준하는 실제로 삼국유사 왕력에 보면 896년에 궁예가 철원을 도읍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러자 드디어 기록에 그 인물까지 궁예에게 귀부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고려사 896년 당시 송악군의 사찬으로 있던 세조, 즉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송악군을 바치고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궁예의 세력이 저 동쪽 명주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서쪽 송화까지 가 닿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동해에서 서해까지 횡단을 성공해낸 거죠. 대단한 것이죠. 기록에 보면 서해의 막강한 해상 세력이었던 송악의 왕룡이 귀부해 오자 궁예가 엄청나게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이건 단순히 영토를 이렇게 먹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바다 동해, 서해 양쪽 바다를 둘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니까요. 엄청난 거죠. 나중에 후삼국을 보면 궁예, 태봉, 견훤의 후백제, 신라가 후삼국인데 동해와 서해 둘 다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궁예가 유일했죠. 너무나 기쁜 궁예는 왕건 아버지 왕룡을 금성태수로 삼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왕룡이 왜 궁예한테 귀부하였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명주의 김순식도 궁예는 현지에서 누리던 것들을 계속 누리도록 해줬거든요. 귀부한 이후에도. 호족으로서 그나마 궁예가 좀 대화가 통한다. 괜히 이거 다른 무대뽀 산적 같은 사람이 세지면 걔는 모든 이권 다 지가 먹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올 수도 있는데 궁예 정도면 그나마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이 이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살펴보고 궁예는 와준 왕룡을 크게 인정해준 걸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태수로 해줬으니까. 삼국사기 궁예 열전에 보면 왕룡을 철원태수로 임명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고려사에서는 금성태수라고 했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엔 그 강원도 금성군이 있었어요. 철원군 근처에 있던 군인데요. 지금은 없어진 행정구역이긴 하죠. 왕건 아버지 왕룡이 궁예에게 부여받은 금성태수는 궁예가 도읍으로 삼고 있는 철원 그 근처 지역의 태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읍 여기 근처에 태수 자리를 준 거니까 왕룡을 대단히 크게 인정해준 것이다. 더 나아가 상당히 신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일까? 이걸 대부분은 궁예와 왕룡의 밀착 관계 제대로 연합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약간 볼모적 성격의 인사조치는 아니었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왕룡이야 웬만하면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송악에서 계속 거기 실질적 지배권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았을까. 거기서 홈타운이니까. 왕룡의 송악 세력도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한 귀부라기보다는 뭔가 묘한 긴장 관계가 내면에 흐르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탐탁지 않은 것이죠. 무슨 궁예의 덕을 사모해서 귀부했을 리는 없고 1. 궁예가 너무 세서 저항하다가 두들겨 맞고 잡아먹히느니 먼저 들어가자. 아니면 궁예를 이용해서 뭔가 더 큰 비즈니스를 해보자. 실질적 이면에 깔린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왕룡의 귀부에 궁예가 대단히 기뻐했다는 것은 궁예도 왕룡을 함부로 힘으로 누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는 안 되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만하면 뭐 귀부해 왔어? 아 그래? 나보다 약하니까 들어오는구만 하고 그저 그런 반응을 보일 텐데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내가 쉽사리 어쩔 수 없는 강한 상대가 귀부에 들어오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 와줬어. 너무 고마워.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건 친구 관계에서나 성립하는 얘기인 것이고, 그냥 저 귀부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줄 테니 너는 이걸 줘라. 당연히 이런 식의 딜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아무런 딜도 없이 그냥 예, 저 밑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리가 없죠. 왕룡 정도의 인물이. 기록에 왕룡이 송악군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왕룡이 송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거기다 해상무역으로 쌓은 엄청난 부. 궁예는 891년, 2년 이때까지만 해도 거느리던 병력이 몇백 명 단위였다가 갑자기 몇 년 새에 지금 불어난 거잖아요. 즉 철저한 신흥 세력이었던 것에 반해 왕룡 가문은 꽤 오래전부터 충분한 뿌리를 내려왔던 세력이란 말이죠. 무슨 딜이 있었는지 이 둘 사이에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서 내용이 있는데요. 고려사 귀부한 이후 세조 왕룡은 궁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룡, 대왕 궁예님께서 조선 숙신 변한 땅의 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먼저 송악군의 성을 쌓고 저의 장남 왕건을 성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원래 터전인 송악에 성을 쌓으라 이렇게 궁예에게 제안을 합니다. 고려사 이렇게 설득하자 궁예는 그 말을 따라서 태조 왕건에게 바로 참성을 쌓게 한 후 왕건을 성주로 임명했다. 1. 왕룡 귀부 2. 오케이 땡큐 한 다음에 근데 궁예가 왕룡을 자기 본거지 자기 쪽 철원 근처 태수로 인사발령을 낸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왕룡은 그에 대해 자신이 본거지였던 송악에 성을 쌓고 내 아들을 거기 성주로 삼아라 라고 부탁을 한다. 이게 별 생각 없이 보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왕룡 귀부하고 왕룡은 궁예 옆으로 이주한다. 대우를 해준 것 같지만 볼모로 붙들린 걸 수도 있다. 왕룡은 궁예 옆으로 이주하는 걸 오케이 수용한 대신 어느 정도의 볼모 성격으로 가는 것을 오케이 한 대신 송악에 자기 원래 본거지에 든든한 방어용 성을 쌓고 그 성주를 자신의 아들 왕건으로 삼는 딜을 성공시킴으로써 지금은 좀 굴욕적이지만 귀부 자체가 사실은 굴욕적인 거죠. 하지만 그렇지만 미래를 도모한다. 왕룡이 이런 인내의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고려사엔 송악의 성을 쌓고 왕건을 성주로 삼은 게 896년 즉 왕건이 약관 20살 때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너무나 젊죠. 왕룡은 궁예 옆으로 가면서 이 너무 젊은 아들 왕건에게 자신의 모든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송악을 맡긴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궁예의 눈에 왕건은 안 들어왔겠죠. 너무나 젊었기 때문에. 여하튼 사정이 어떻든 궁예가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송악 지역까지 휘하에 넣게 되자 근데 이제 대경로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궁예의 원래 상사였던 양길이었죠. 양길은 조금 남쪽 원주 충주 지역을 역시 광대하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궁예가 이 위쪽을 장악하고 자신에게서 사실상 독립을 하자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느끼고 더 커지기 전에 궁예를 쳐야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예가 기록에 따르면 양길의 이런 낌새를 먼저 알아차렸다고 해요. 해서 궁예가 되려 선제 공격을 먼저 가했다라고 나옵니다. 897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양길의 군세를 한번 크게 깨뜨렸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이 선제 공격으로 궁예는 비록 양길을 완전 분쇄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고려사하고 삼국사기 약간 서로 기록이 다른데요. 고려사는 898년 그러니까 궁예가 양길을 1차 선제 공격으로 한번 이긴 후에 도읍을 송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삼국사기 궁예 열전은 송악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선제 공격했다고 나와요. 양길 한번 이긴 것도 이긴 건데 이 송악으로 간 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송악으로 간 것이 그럼 897 혹은 898년일 텐데 근데 왕건 아버지 왕룡이 897년에 세상을 뜹니다. 왕룡이 세상을 뜨는 시기 즈음에서 궁예가 아예 송악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삼국사기 본기하고 고려사에는 송악 들어간 게 898년이라고 나오니까 왕룡이 세상을 뜨고 나서 궁예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왕룡이 살아있을 때는 송악으로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왕룡이 세상을 뜨면서 무언가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궁예가 본인이 아예 송악으로 들어간 거고
왕룡 사망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죠. 고려사 898년자 기록. 궁예가 도읍을 송악으로 옮겼다. 왕건이 찾아가 알현하자 정기대감 벼슬을 주었다. 궁예가 송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죠. 궁예가 나 글로 갈게, 내가 가고 싶어 한 경우랑 왕건이 와주십시오 한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누가 원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각자 마음속에 계산이 있는 거겠죠. 1의 경우, 즉 궁예가 본인이 희망해서 밀고 들어간 경우라면 기존 송악의 강력한 터줏대감 왕룡이 세상을 뜨고 나니 송악이 누리고 있던 그 막대한 부를 내가 먹겠다, 이런 의도였을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반면에 오히려 왕건이 와주십시오 이랬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만일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일단 이 뉘앙스를 보면 궁예가 오는 걸 결정했고 왕건이 아련했다. 서술이 도읍 옮겼다, 왕건이 가서 아련했다, 벼슬 주었다, 이런 순서니까 궁예가 밀어붙였고 그걸 왕건이 일단 순응하였으며 순응한 대가로 벼슬을 준 걸까? 삼국사기 궁예열전에는 궁예는 송악이 한강 북쪽에 이름난 고을이며 산수가 빼어나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공암, 검포, 혈구 등의 성을 쳐부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도읍 옮긴 것은 궁예의 판단이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이러한 성들을 쳐부수었다. 이 성들을 쳐부순 게 도읍 이전과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궁예의 도읍 이전과 관련된 그 근방 세력들의 저항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왕건이 사실 진작부터 확실히 장악하고 싶은 지역이었는데 궁예의 힘을 빌어서 정리를 했다, 왕건이 궁예를 이용했다라는 이 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근처에 몇몇 라이벌들이 있었는데 왕건 근처에 처부수기에 능한 궁예를 끌어들여서 여기를 싹 다 정리해버리고 나는 궁예 정권의 2인자로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나는 궁예가 주변을 싹 정리해줬으니까 나중에 궁예만 딱 날려버리면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연 왕룡, 왕건 부자의 궁예 귀부 전략이 이러한 1, 2, 3 전략의 일환이었을까? 끌어들여서 주변 싹 정리하고 내가 넘버 2 된 다음에 넘버 1만 제거해서 내가 다 먹는. 만일 이런 전략이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이후 벌어지는 왕건의 놀라운 움직임들을 보면 이게 아주 불가능한 가능성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궁예와 왕건은 같은 지역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궁예가 왕건의 터전인 송악까지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분노하며 바라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양길입니다. 궁예가 양길을 한번 이기긴 했지만 이 양길도 한 번의 패전에 무너질 만한 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으로 궁예와 경쟁 구도에 돌입을 하죠. 이미 한번 붙어보고 궁예가 만만치 않다고 여긴 양길은 여기서 주변 다른 세력들하고도 최대한 연합을 해서 여러 호족들과 방궁예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조리 휘몰고 899년 대대적으로 궁예에게 쳐들어가죠. 이게 그 유명한 비뇌성 대결이에요. 기록을 한번 좀 보시죠. 궁예가 도읍을 송악으로 정한 1년 후 삼국사기 899년 7월 북원의 비적두목 양길은 궁예가 다른 마음으로 배신한 것을 몹시도 미워하였다 하여 10여 성주들과 함께 그를 공격하기로 모의하고 비뇌성 아래까지 진군하였다. 혼자만의 힘이 아닌 반궁예 연합 전선을 와신상담 모아서 한 번에 밀고 올라간 거죠. 근데 기록만 놓고 보면 허무합니다. 양길과 연합 군세가 비뇌성 아래로 진군에 들어갔지만 삼국사기 양길의 군세가 무너져 도주하였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지금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쳐들어간 양길이 대패했을 것이다 라고 보이죠. 이 공격이 아마 양길 일생일대의 대승부였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패 이후에 바로 다음 연도에 삼국사기 900년 국원, 청주, 괴양의 비적두목 청길과 신원 등이 궁예에게 성을 바치고 투항하였다. 보면 본래 양길의 세력권하고 상당히 비슷한 지역의 사람들이 일제히 궁예에게 투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비뇌성 대결에서 천지 대패를 하고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죠. 다만 이건 기록에 따라서는 항복해온 것보다도 왕건이 궁예의 명에 따라 병을 이끌고 이쪽 지역을 상당수 점령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궁예는 더 남쪽으로 치고 내려와 실로 방대한 지역을 휘하에 두게 됩니다.
명주를 차지한 게 첫 번째 큰 전환이었다면 이 비뇌성 대교를 대승으로 이끌고 다음에 이쪽 지역까지 내려와 주요한 지역을 광대하게 차지한 것은 궁예를 당대 최강의 세력과 반열에 본격적으로 올려놓게 되죠. 급기야 다시 다음해인 901년에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왕을 칭합니다. 왕을 칭하면서 궁예는 이러한 발언을 사서에 남깁니다. 삼국사기 901년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해 고구려를 멸망시켰었다. 지금 고구려의 옛 또 평양을 보라. 황폐하여 풀만 무성하지 않은가. 그 원수 이 내가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 고구려를 위해 신라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궁예이죠. 근데 삼국사기는 궁예의 이 발언을 이렇게 굳이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논평. 이는 아마도 태어났을 때 신라 왕실에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만 액면 그대로 보면 어디까지나 고구려 계승 의식에 따라 고구려의 복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삼국사기는 굳이 궁예와 고구려의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끊고 있어요. 고구려 때문이 아니고 신라 왕실로부터 버림받아서 궁예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적고 있는 거죠. 사실 고구려는 이미 나라가 존재하던 시절 장수왕 때부터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개명을 했죠. 왕건의 고려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삼국사기는 고려 조정에서 만든 거니까 즉 고려, 고구려의 정통 계승자는 궁예가 아니라 왕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고 공표한 궁예는 굉장히 유명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요. 삼국사기 한 번은 궁예가 남쪽을 돌아다니다가 흥주 부석사에 이르러 벽에 그려진 신라왕의 모습을 보더니 칼을 뽑아 그 그림을 쳤는데 그 칼자국은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 이게 그 900년대 초반에 했다는 건데 삼국사기 편찬년이 1145년 아닙니까? 거의 200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칼자국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즈음 시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 활약상의 기록이 사서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왕건의 활약상입니다. 고려사 900년자 기록. 궁예가 태조 왕건에게 명하여 여러 군연 등 토벌하도록 지시했다. 딱 봐도 엄청나게 중요한 정벌, 광대한 정벌인데 이걸 왕건에게 지시했다 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결과도 완벽한 성공이었다. 벼슬을 올려주었다. 지금 이렇게 쑥 밀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궁예 전체 세력이 밀고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판도를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왕건이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물론 이때 이 점령전은 기존 이 중부지역 최강자였던 양길이 멸망한 후에 이뤄진 일이라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양길 부수고 남쪽 대진출하고 나니까 누구랑 마주치게 되는 겁니까? 바로 견훤이죠. 이렇게 밀고 오고 바로 양 세력에 충돌이 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궁예와 왕건이 밀고 온 비슷한 시기인 901년에 견훤은 이러한 움직임을 하는데요. 신라로 공격해 들어가요. 901년 8월 후백제왕 견훤이 신라 대야성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이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간 건데요. 이 대야성은 원 삼국시대 때도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던 성이죠. 근데 야심차게 견훤이 성을 공략했지만 삼국사기 그러나 견훤의 부대는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근데 여기서 실패한 견훤군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대야성 함락에 실패하자 견훤군은 금성, 지금의 나주 쪽으로 가서 그쪽 인근 부락을 약탈하고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이쪽인데 약간 한강에서 뺨 맞고 남대문 가서 화풀이한 것처럼 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아스럽죠. 약탈을 한다면 다른 곳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방향이 다르잖아요. 여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타이밍은 왜 신라 대야성 공략에 실패한 직후인가? 그리고 공격이면 공격, 점령이면 점령이지 왜 또 약탈만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가? 공격 실패해서 열받은 김에 가서 털었나? 그런 단순한 설명은 이런 이상한 방향적 왔다리 갔다리가 잘 설명이 안 되겠죠. 이 이후에 놀랍게도 이 금성 쪽 지역이 궁예와 견훤의 각축장이 됩니다. 배치가 이런데 어떻게 금성 지역에서 서로 대결이 나는가? 궁예군 쪽에서 이렇게 간 거죠. 바닷길로. 이렇게 가서 이 원거리 공격을 이끈 것이 바로 왕건입니다. 일단은 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려사 903년 3월 태조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로 나아가 금성군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10여 군현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견훤이 왼쪽 요거 왔다리 갔다리를 한 게 901년 8월이고 오른쪽
궁예군 왕건이 이렇게 가서 여기를 공략한 게 903년 3월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큰 시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견훤이 여기를 약탈했다는 것은 이쪽 지역과 견훤이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견훤이 약탈을 해서 사이가 나빠진 건지 아니면 사이가 나빠져서 견훤이 약탈을 한 건지, 여하튼 그렇게 되자 바로 궁예와 왕건이 여기를 휙 가서 공격했다. 일단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어요. 견훤이 여기를 쳤는데 이 금성 지역 호족 세력이 기회는 찬스다 하고 원정 떠난 견훤의 배후를 찔렀다? 그래서 견훤은 야심차게 준비한 이 노란색 대야 원정을 중간에서 접어야만 했고, 그게 열받아서 이쪽 지역으로 가서 분풀이 약탈을 한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 하나. 본래 해상활동 네트워크에 능했던 왕건 세력은 저 멀리서 벌어진 이 난리 소식을 입수하고 기회는 찬스 하고 이렇게 나중에 내려간 것이 아니냐. 왕건이 궁예한테 보고를 이렇게 올린 걸 수도 있겠죠. 지금 견훤하고 금성 쪽 세력들이 서로 아주 치고받느라 난리라고 합니다. 이참에 제가 능한 해상 진출로로 가서 여기를 공략하면 우리 최대의 적수라고 할 수 있는 견훤의 뒤통수를 옥죄고, 더 나아가 이러한 해상 무역의 기착점을 틀어줄 수 있는 대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왕건 집안이 해상 무역 세력이었기 때문에 본래 신라가 멀쩡하던 시절 다 하나였을 때는 이렇게 넘나드는 해상 비즈니스가 지금 현재 이때의 시기보단 수월했겠죠. 근데 견훤이라는 막강 세력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커팅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커다란 수익률 악화가 벌어졌을 개연성이 있죠. 근데 왕건 혼자 힘으로는 견훤을 어떻게 하긴 힘들지만 궁예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견훤은 또 궁예의 라이벌이기도 하니까 여기를 장악해서 이렇게 휘휘 도는 대무역을 다시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여기 금성 공략은 따라서 궁예의 힘을 빌어 가문의 세를 다시 불리려는 왕건의 깊은 전략이었을 수가 있다. 결국 903년에 금성 공략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903년째 삼국사기 다른 기록을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대목도 나와요. 903년 궁예가 도읍을 옮기려고 철원과 부양에 가서 산수를 둘러보았다. 지금 현재 도읍은 송악이잖아요. 왕건 집안의 뿌리인. 근데 지금 그 송악에서 나오려고 궁예가 획책을 하고 있다. 둘의 사이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같은 903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두 사건들도 뭔가 관련이 있었을 것 같죠. 결국 끝내 궁예는 905년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러고 나서 909년짜리는 급기야 이런 기록이 나와요. 태조 왕건은 궁예가 날로 교만하고 포악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변방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옆에 있다가는 숙청당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여기가 또 나와요. 금성 나주 지역. 909년 고려사. 마침 궁예가 나주의 상황을 우려해 태조 왕건을 시켜 진압하게 하고 해군 대장군으로 진급시켰다.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진을 쳤다가 견훤이 5월국에 보내는 배를 나포에 돌아오니 궁예가 매우 기뻐했다. 이후에 궁예가 왕건에게 본격적으로 이쪽 공략에 다시 나서라고 해요. 이제는 견훤도 작정을 하고 대군을 모아서 맞섭니다. 고려사. 왕건이 나주의 포구에 이르니 견훤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전함을 배치했는데 바다와 육지에 질서가 정연하게 들어서 그 군세가 매우 성했다. 이에 장수들이 우려하자 태조 왕건은 걱정하지 마라. 승리는 화합에 있는 것이지 수가 많은데 있지 않다고 격려했다. 왕건군이 진군하여 급히 공격하자 적 함선이 조금 물러났다. 바람을 타고 불을 지르니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는 자가 태반이나 되었으며 500여 명의 머리를 빼고 사로잡자 견훤이 작은 배를 타고 도주했다. 처음에는 나주 관내의 고을들이 우리 영토와 멀리 떨어진 데다 멀지 않습니까? 적병이 가로막고 있어 서로 응원할 수가 없기에 걱정이 컸으나 왕건이 견훤군을 대분쇄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었다. 이리하여 삼한 땅의 태반을 궁예가 차지하게 되었다. 후삼국 시대의 향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승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 기록이 좀 묘한데요. 고려사 장수 김원 등이 스스로 공은 큰데 상이 없다고 여겨 크게 불만을 품자 왕건이 타일렀다. 게을리하지 말도록 조심하고 오직 힘을 다하여 딴 마음을 품지 않으면 복록을 차지할 수 있다. 지금 임금, 즉 궁예가 방자하고 포악하며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데다 참소와 아첨을 일삼는 무리들이 득세하여 참소가 점점 퍼져가고 있다. 이 때문에 내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존하지 못할 상황이므로 차라리 전장에 나가 힘껏 왕을 도움으로써 몸을 보존하는 것이 낫다. 장수들이 이에 옳은 말이라 여겼다.
지금 상황을 보면 왕건과 그 부하들이 세운 공이 실로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런 식의 해상으로 점프해서 하는 공격은 근원적 해상 세력이었던 왕건과 그 조직의 노하우가 없었다면 원래 초창기 궁예파는 산적, 초적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초창기 멤버들이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어려웠을 건데 아마도 이때 왕건 캠프 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초창기는 초창기고 지금은 현재는 나라에 대한 공이 우리가 더 큰데 이렇게 엄청난 걸 하지 않았느냐. 근데 기득권은 왜 초창기 멤버들이 다 가져가냐? 라는 거였을까? 그러나 왕건은 특유의 인내심으로 이 상황을 다독이며 견뎌나가자고 말합니다. 역시 영웅의 시작은 용기 2대, 그 마침표는 인내여야만 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909년자에 지금 왕건이 부하들에게 궁예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때 궁예와 왕건의 사이는 멀어져 있었다. 실제로 이때의 원정에 궁예도 참전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왕건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만일 궁예가 참전했다면 얘기는 또 다르겠죠. 근데 이후 기록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궁예가 반역죄를 터무니없이 꾸며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니 장수나 재상 가운데 해를 입는 자가 10중 8구명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나는 미륵관심법으로 너희들이 저지른 짓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 내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아 어떠한 짓을 한 자가 있으면 곧 엄벌에 처하리라. 하루는 태조 왕건이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궁예가 태조 왕건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경은 왜 어젯밤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역을 모의했는가? 이제 본격적인 궁예와 왕건의 직접적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이야기는 드디어 궁예 일생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마구 벌어집니다. 일단 궁예 일대기라는 타이틀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편부터는 의문투성이인 왕건과의 마지막 대결 그리고 궁예 최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